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애 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감독이 돌아올 때까지만 영화까지 땜빵하고 있는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지입니다. 네, 배 감독의 빈자리는 잠시 묻어두고. 내 거야!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화 브라더 내용 얘기하는 날인데요. 그렇죠.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고 댓글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볼까요? 김프로쇼 들을 때마다 사야지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샀대요. 마이보험 체크해서 딸 보험 상담도 하고 가입도 하고 사용 후에 후기 올리신다고. 리데라님께서 아이스크림 크림 2개 하고 술친구 6개 하고 야. 사진을 쫙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우님, 춘추전국 이야기 11권에 무시 못할 분량에 고민 중입니다. 아, 저희도 고민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한 권 한 권씩 읽어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한 권 정도를 스타트 해보셔라. 그렇죠.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거죠. 한 지를 사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양이 상당히 많고요. 이 스토리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셔가지고 다 보시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 권 한 권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DP2 스노든 에너미 주말에 봤습니다. 시티즌4 다큐를 예전에 먼저 봤는데 확실히 올리버 스톤 감독의 연출 때문인지 스노든 보고 시티즌4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도플갱어란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 알게 된 영화네요. 노벨상 수상 작가래요. 안 읽어봤다는 이해를 못해서 해석 찾아봤습니다. 네. 그렇죠. 스노든 보시고 시티즌4 보시는 게 이해하기 더 좋습니다. 네, 저도 스노든은 봤고 시티즌4도 보려고 준비해놨는데 아직 못 보고 있네. 시티즌4는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냥 처음에 봤다가 약간 긴가민가 내용을 잘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DW 동욱님 영화 한 편 추천해볼까 합니다 하고 했는데 터네이셔스 D를 딱 추천해주셨습니다. 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가 봐요. 저는 슬랩스틱 잘 모르겠어가지고. 강렬하죠. 우리 이건 슬랩스틱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코미디 영화는 아닌 것 같아. 네. 이건 판타지 영화예요. 그렇죠. 반지의 제왕급인데. 그렇지. 굉장한 영화긴 합니다. 락으로 악을 물리치는 엄청난 내용인데 이거. 네. 자, 무과장님께서 독일 영화 스탠바이 유어맨 리뷰 해달라고. 진짜 우연히 봤는데 재밌었다. 김프로의 입김으로 리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만한 배우는 틸 슈바이가 나옵니다 하셨는데 아무튼 뭐 기다려주십시오. 보셨나? 스탠바이 오맨?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봤어요? 뭐 하여튼 봤는데 기억이 잘 생각이 안 나. 네, 다시 보고 이걸 제가 이 기억력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보고 뭐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일님께서 저희 지역에 작은 독립영화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영화제 이야기를 쭉 써주셨어요. 그 독립영화제에서 김프로쇼랑 연관되어 있는 영화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주성치와 함께라면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공범자들 댓글로 알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 노무현 재단에서 제4회 사람 사는 영화제 개막식에서 특별상 최성호 감독님이 수상하셨고요. 38회 청룡영화상 편집상 부문 후보에 올랐죠. 11월 25일 날 진행을 하는데 최승우 감독님이 MBC 복직을 하시겠나? 글쎄요. 뭐 그쵸? 기회가 되면 하시겠죠.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이라도 받고 하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그냥 금이환영 특집을 해가지고 모셨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줄줄이 다 모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숟가락 얹기. 당신의 성공의 뒤에는 김프로쇼가 있었다. 이미 저희가 한번 얹어가지고 일정 부분 그래도 조금 인정하시는 멘트를 좀 하셔가지고 네. 곧 연락하겠다고 네. 남겨주셨거든요.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네. 네. 자, 선물폭탄 코너 술침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스탠바이 유어맨 요청해주신 무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구 수성교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저희 김프로쇼 광고를 와장창 광고 선물을 폭풍 구매해주신 리데라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영화 브라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됐어요? 잘했어. 근데 여기 여자는 없어요? 됐어, 시끄러.
네, 김포쇼 2부는 영화 브라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따, 브라더. 네, 브라더. 브라더는 신세계인데. 저런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유머 유머가 코드 아니었어. 난 진지했다고. 이걸 진지하게 치는 사람한테 무슨 오락 영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제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코미디에 박해요. 코미디에 박해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코미디라는 장르가 굉장히 내수시장용이거든요, 사실. 지역 문화마다 웃음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게 헐리우드에서 제일 웃긴 영화가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문화권에서만 먹히는 유머 코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마블이니 DC니 큰 영화들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럭키나 이런 영화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잘 봐야죠. 브라더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이 더 강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뭐 우리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 영화들이 구축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화를 진지하고 딱딱하게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본질적으로 2시간을 재밌게 때우는 그 오락수단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괜찮은 기능을 하는 영화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일 수도 있는 게 1억 8천만 불을 들인 마블 영화나 BEP가 100만인 브라더나 티켓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구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한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분명 유머, 코미디 영화에 있어서는 요거는 정말 노려볼 만한 틈새 시장이 아닌가. 제가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한국 코미디는 스타일이 안 맞는다면서 안 웃고 네. 외국 코미디는 정서가 다른다면서 안 웃고 저는 안 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웃어. 근데 그 욕망은 있어. 웃고 싶어.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가서 웃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살면서. 없다니까. 안 본 것 같아. 그런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 더맨더머도 안 웃겼어요? 그것도 힘들었어. 그런 거 딱질색이잖아. 아니,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막 쇠철봉에 혀 붙이고 막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쇠철봉. 그 리프트. 예. 리프트에 혀 대고 혀가 나중에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몇 바퀴 돌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 비디오방에서 봤거든요. 웻더덕은 웃겼어요? 웻더덕 웃긴 영화가 아니잖아. 아니, 블랙 코미디니까. 아니, 블랙 코미디를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지는 않으니까. 근데 정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유쾌하게 웃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터지면서 본 게 없는 걸 보니까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I can speak는. 그것도 썰렁했다니까. 안타까운 양반이네. 그냥 정서가 결핍인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정서 결핍이야. 제끼고 얘기합시다. 아니, 굴러다니는 낙엽만 봐도 빵빵 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렇잖아. 아니 근데 뭐 해피투게더라든지 라디오스타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막 웃거든요. 그걸 보면 아예 안 웃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막 미친 듯이 막 떼굴떼굴 웃었던 거는 기억이 별로 잘 모르겠는 걸 보니까. 근데 웃고 싶어요. 영화 보면서 그렇게 한번 웃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브라더는 황 대리는 어떤 포인트가 웃기던가요? 제일 빵 터졌던 부분.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웃기 시작했던 부분은 생각나요. 마동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머리가 땅에 안 닿잖아. 그러니까 이동희가 되게 무심하게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머리가 땅에 닿지도 않는데 저거 잔다고 저러고 앉았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마동석의 그런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유머를 치는데 웃기더라고. 이건 웃긴 겁니다, 여러분. 네. 아니, 그 부분은 졸았습니다. 7시 35분 영화 했다니까. 이제야 진실이 나오는구만. 그렇지. 깜빡깜빡 졸았어요, 중간에. 진짜 웃겨. 생각보다 또 마동석이 대사를 잘 치는구나. 사실 되게 어려운 대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사 잘 쳐. 장황하게 길고 또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마동석이 해외파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건데 뭐 사투리나 대사 치는 맛을 알아가지고 대사도 잘 치는구나. 이 배우가 약간 멀티플레이어 기질이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더 이상은 해외파라고 봐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한국 대사를 맛깔스럽게 잘하면 저 사람이 영어도 잘하네 이렇게 봐야지. 아니 근데 해외파라고는 하지만 영어가 더 자연스러운 분은 아니지 않아요? 한국어가 더 자연스러운데.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영어 하는 거를 많이 못 봐가지고. 아니, 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본 적 있어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몇 번 나와가지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막 정말 네이티브여서 그게 더 편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폄하 발언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빵빵 터지는 그런 장면도 사실 없어요. 미친 듯이 웃었다라고 한 장면이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 홍상수 영화 이런 거 보면 미친 듯이 웃은 장면들이 한 장면씩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브라더는 미친 듯이 웃은 장면이 하나가 기억나진 않지만 소소하게 피식거리면서 웃었던 수십 장면들이 이어붙여진 영화 같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 기능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댁 안 웃기던가요? 세댁? 세댁. 네. 뭐 세댁 네,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빵빵 터지게 웃기지는 않았었어요. 네. 말맛을 되게 잘 살리더만. 이동희 배우는 약간 알고 보면 웃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딕션이나 표정 같은 게 많죠.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마동석 배우는 별로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그냥 쳐. 근데 그 재밌어. 부분은 웃던가요? 그 뭐 얼굴만 잘생겼다고 뭐 처음에 차 타고 가면서 뭐 그거 나오잖아요. 이동희 보고. 그 대사를 반복적으로 많이 치던데 네. 그때 웃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너는 얼굴이 생겼잖아 이거. 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구나. 네. 웃는 포인트인데 지금 이분들이 아침이라 대바람이라서 안 웃나.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지나치게 많이 반복하긴 했어. 음. 빵빵 터질 줄 알고 넣어놨나 싶긴 하던데. 근데 그렇게 웃기진 않았고. 상황극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시트콤 같은 영화예요. 마동석이 이제 이동이랑 둘이 이불 덮고 자는데 이불을 서로 막 춥다 덥다 하면서 막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이동이가 이불을 이렇게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다음에 야 발내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동석 팔인구. 아, 뭐 그치. 이런 장면, 예. 웃기던가요? 그냥 피식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고편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 가지 우려했던 점은 예고편이 다인 코미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분명히 디테일을 가지고 웃기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웃길 포인트가 더 있다. 그 집안 어르신이 계속해서 사자성어를 쭉 하시잖아요. 그건 웃겼어. 사자성어로 당난 것처럼. 당난 것처럼 뭐 하다가 나중에는 사자성어도 떨어졌다 이놈아 이 씨발. 쌍욕을 막 먹으시죠. 그 장면도 재밌고. 예. 뮤지컬이 그래요. 계속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웃겨가요. 그렇군요. 계속 막아뜨네요. 딱딱 끊어지는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사실 뭐 서사랑 의미를 가지고 풀어가는 영화를 우리가 다룬다고 한다면 그 감독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해석도 해보고 우리의 의견도 얘기해보고 뭐 이런 맛이 있는데 포스터에 적혀있잖아요. 웃기고 앉아있는 중입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영화인데 사실 이런 장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죠. 네. 살면서 재밌었던 경험이나 하나씩 얘기할까요? 아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장유정 감독이 한예종 연극원 연출과를 나와가지고 뭐 연극 연출도 하고 뮤지컬 연출도 하고 그러면 상도 많이 받고 영화에 도전해서 뭐 나름대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 인터뷰한 걸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5만 가지를 다 하면서 사는 것에서 굉장한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한 가지만 열심히 해서 한 가지로 승부를 보는 거는 좀 재미없지 않겠나. 근데 그거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배운 개념인데 어떤 시대에는 하나만 잘한다는 시대가 있었고 어떤 시대에는 다 잘해야 된다. 뭐 이걸 강조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요즘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야의 능력치가 100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도 있잖아요. 뭐 영화만 예를 들어도 연출 우리나라에서 뭐 기가 막히게 하는 김희 박보검 감독들은 정말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영화를 아마 수백 편을 봐도 시나리오를 수백 권을 쓴다고 해도 저 사람을 못 넘겠다라는 그런 능력치 100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배우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마케팅에도 적용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기는 너무 어려운 우리 눈앞에 뛰어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산인 건데 그럴 때 우리의 현명한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 2개 정도로 좁혀서 80, 80 더해서 120을 만들어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80, 80 더하면 120인가요? 네. 그런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금 더하기 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유, 왜 유머를 다큐로 바닥에서. 제가 이래요. 결핍이 있어. 저런 자세. 결핍이 있어. 그래서 이 장유정 감독의 경우만 봐도 뮤지컬로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그런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영화로 박찬욱 감독의 아성에 대전하는 뭐 그런 정도의 감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자기의 장점이 흩어져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도 뭔가 서사와 음악과 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매체로 발휘될 수 있는 게 뮤지컬인 것 같고 그걸 넘어선 또 하나가 영화인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의 그런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서 풀어간다는 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되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인들의 스타일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네. 장유정 감독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오지라퍼. 네.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네.
그게 너한테 더 의미가 있다 하는데 한 가지를 가능하면 좀 쭉 파고 싶은 사람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인이 되고 싶은 생각보다는 네.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본인들 성향은 어때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좀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 태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을 때 아, 내가 여기에 이 장점과 이 장점을 더해서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 처음에는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영화 감독을 꿈꾸거나 아니면 배우를 꿈꾸거나 뭐 이런 스텝이 기본일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영화라는 매체가 좋아졌을 때는 나도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지.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기계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촬영이 재밌더라고. 촬영도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연출을 엄청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쌓여갈 수는 있겠는데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 아니면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거나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을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행사가 됐든 이벤트가 됐든 공연이나 영화가 됐든 기획하는 역할이 재밌더라고. 아 그래서 전 대학교 때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기획에도 욕심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호기심도 되게 많고 해서 요 안에서의 뭔가 역할 요 둘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요 두 안에 있는 역할을 하면 나한테 굉장히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전공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적어도 범위를 한정하자면 영화라는 업계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역할에 맞는 게 기획 PD나 제작 PD 쪽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진로를 정하고 달려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지랖하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살면 두 가지로 답을 해줘. 내가 물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갖고 가고 있으면 보통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아, 넌 좀 애매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애매하다. 오지라퍼들이 충분히 듣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거기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무언가 예를 들 수 있는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 대답을 많이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 이 시대에 정보가 한정돼 있고 기회가 제한돼 있는 시대에는 한 개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겠지. 근데 요즘은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내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루트가 많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개만 깊게 판다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장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서 가죽이나 만지고 싶어. 뭐 이런 장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걸 또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내린 제 스스로의 결론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보고 관심도 많은 상황에서 하나만 하는 건 좀 내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영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선생은 어떠세요? 전 뭐 딱 봐도 오지랖파 아닌가요? 그렇지. 그냥 봐도?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황대리 얘기한 것처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공계가 아니라면 인문계라면 다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공계는 제가 왜 쉽게 예를 못 드냐면 잘 모르겠어. 그게 전 처음에 이공계 가려고 그랬어요. 뭐 근데 수학을 너무 못하더라고. 수학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그런 사고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철학도 못하나 봐. 그냥 그 루트 안에서 쭉 살아온 저를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내가 뭐 좋아하는지는 알겠다. 이 정도 결론에 도달하신 분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주위에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사실 이런 고민들이 되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고3 때까지 수능 점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게 인생의 대부분인데 그 순간에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난 뭐 좋아하고 내가 어떤 꿈이 있지? 그때에서 뭔가 선택을 앞두고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황에서 오지라퍼답게 조언을 하자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중에 가지만 몇 가지로 좁혀서 그거 2개를 더해보는 역할을 한번 고민해보면 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기 잡을 찾게 되지 않을까. 브라더를 보면서 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장윤정 감독을 두고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윤정 감독의 행보가 바람직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무대 예술이나 영화 예술을 동시에 한다 해서 오지랖하라고 보고 싶지 않고 장유정 본인은 스스로를 스토리텔러라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스토리텔러는 그 나머지는 부가적인 툴인 거예요. 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무대 예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극작을 책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길을 하나로 쭉 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더 들어요. 네. 본인이 스토리텔링을 하다가 갑자기 촬영을 하겠다, 사진을 찍겠다 이런 식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영화라는 매체와 무대 예술인 뮤지컬이라는 작품은 성격이 워낙 다르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그 스토리를 영화에 충분히 구현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은데 그걸 물어보니까 제가 공연 일을 할 때 2004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창작 뮤지컬을 발굴해야 된다는 게 약간 대형 그 공연 기획하는 사람들의 약간 숙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업계를 리딩한다는 회사들이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의 E&M이 되기 전에 CJ 엔터테인먼트 시절에 공연사업부가 생기고 그 공연사업부가 생기면서 똑같이 해외 라이센시 뮤지컬에 투자하면서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창작 뮤지컬에 투자해보자라고 해서 아이템들을 열심히 검토했었어요. 그 중에 처음으로 픽업된 작품이 김종욱 찾기예요. 장유정 감독의 처녀작이죠, 처녀작. 그 전에 이제 오 당신이 잠든 사이란 뮤지컬도 있었지만 김종욱 찾기를 픽업을 하고 그거를 CJ E&M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창작 뮤지컬 중에 1호로 스타트를 해서 흥행까지 했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화화 해볼래라는 제안이 CJ 엔터 안에 공연사업부와 영화사업부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영화사업부에서 보러 왔다가 이것도 영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제안이 들어왔는데 뭐 못할 거 뭐 있어. 와이나 돈 대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장유정 감독이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김종욱 찾기를 계속 영화로 디벨롭했다가 그게 2010년 작품이죠 아마? 그렇죠. 2010년. 네. 실제 크랭크는 2009년에 했었고 그러니까 투자 결정은 2008년에 했었고 영화화로 가는데 과정이 이렇게 짧진 않았어요.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걸 고민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김종욱 찾기가 나름 성공했잖아요. 망하진 않았잖아요. 망하진 않았죠. 네. 네. 망하진 않았으니까 두 번째 작품인 형제는 용감했다도 영화화의 제안을 받아서 그럼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형제 간의 우애와 약간의 가족주의잖아요. 기존의 전통에서 내려왔던 가족주의를 좀 타파하고 가족 간의 실제 정이 뭔지를 실체를 다시 파악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결한 스토리 구조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구현하는 거라면 뭐 이 영화에서도 나쁘지 않게 뮤지컬 정도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로 얘기로 잘 해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영리하고 치열한 사람이긴 하지만 영감을 주는 크리에이터는 아직 아니다라는 그런 한계는 있죠. 그 사람이 던지는 이야기와 화두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성찰 같은 건 사실 없거든요. 뮤지컬을 다 통틀어 봐도 그래요. 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아직 뮤지컬에 굉장히 수려하게 잘 빠진 뮤지컬. 네. 그래서 뮤지컬은 약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장윤정 감독이요? 네. 가지고 논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도 못 간 것 같은 않은 느낌에. 정정하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뮤지컬은 뭔가, 뮤지컬을 이제 잘 부릴 줄 안다? 네. 뭐, 요렇게 하면 기능하는구나. 네. 요렇게 하면 작용하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숙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영화라는 매체에서도 그게 숙지가 된 것일까가 약간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을 보면, 이한희 씨를 뒤에 두고, 그 형제가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뭐 다른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나중에 네. 그게 이제 엄마였다는 게 암시되는 그런 대사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 대사들을 칠 때 나오는 게 그냥 뮤지컬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무대에서 지금 핀 조명이 이한이한테 떨어졌구나. 대사를 치다가 두 사람한테 조명이 나오면 또 막 복작복작 하다가 네. 다시 넘어가서 전혀 몽환적인 이 분위기와 함께 또 대사를 치다가 약간 요런 거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영화적으로 CG를 써가지고 막 그렇게 구현한 거는 아닌데 보면서 자꾸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느낌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장유정 감독이 장면을 다루는 스킬은 아직 한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서는 결국엔 정서라는 게 장면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컷과 클로즈업 또는 백, 피사체들을 배치하는 방식과 그걸 통해서 정서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되게 설명적이에요. 네. 그런 장면을 다루는 스킬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면 설명적이지 않고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정서가 훅 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거의 못 받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고 네. 나중에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서류를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싸우다가 서로 이동희 씨가 이제 직원하고 머리를 막 머리끄덩이를 잡고 종이를 놓고 둘이 손을 뻗은 다음에 굉장히 이게 뭔가 합이 맞춰져가지고 네. 그 좀 애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것도 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막 손을 꾸물꾸물하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꽤 오랫동안 보여주는 거를 보면서 저거를 무대 위에서 했다 그러면 충분히 용인이 될 텐데 영화에서 저렇게 하고 그걸 갑자기 마지막에는 또 생뚱맞게 누가 들어와가지고 쑥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직 그 영화의 문법에 충분히 들어온 것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쉬움은 조금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분의 무대 작품을 제가 못 봐가지고 뭐라고 깊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무대를 봤을 때도 예전에 느낌 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재기발랄하고 대사 잘 쓰고 재밌게 만들긴 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스킬들은 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여전히 영화에서도 반복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저는 말이죠.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한계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결과론적인 게 아닌가. 브라더가 1000만을 돌파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냥 많이 녹아내지 않아서. 뭐 그렇게 얼마나 다양한 영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이 영화의 특징이지 한계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수많은 영화가 있잖아요. 수많은 형태 얼마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특징들이 단점이라고 지적하기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리들리 스콧 영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리들리 스콧이 시대극으로 다루는 영화들은 또 다 똑같은 색감에 다 똑같은 옷에 계속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거든요. 이게 리들리 스콧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감독이 거장으로 인정받는 순간 그거는 그냥 그 사람만의 문법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영화에서의 문법과 네. 그 무대에서의 문법은 좀 다르니까 저는 자꾸 보면서 무대가 상상되는 거는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는데 무대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하겠죠. 영화에선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할 건데 이게 사람들한테 언제 받아질 것이냐.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만의 색깔을 입혀지게 되고 상업적으로는 엄청나게 흥행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특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화라는 매체 안에 수많은 종류의 영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하나의 영화로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럴 거면 네.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탐정 홍길통처럼 그냥 이거를 세팅 자체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아 이건 이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자라고 여겨지도록 스타일을 꾸미는 자기의 스타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 장면을 세팅한 것일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두 작품한 영화 감독이잖아요. 장면을 다루는 스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좀 보인다고 했던 게 그런 얘기인 게, 자기 스타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 거지, 아직은 자기 스타일까지 가거나 이런 부분을 드러내 보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화면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사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여전히. 물론 다음 작품, 다다음 작품을 계속 하면서 완성이 되겠죠. 근데 좋아질 네. 거라고는 봐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귀추가 주목되는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바꿔서 영화를 하겠다고 설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처음부터 안 하고 계속 안 했으면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죽으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영화를 김프로님이 만들어냈을 때 악평이 벌써 보이는 것 같네요. 아, 이 기자를 하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팩트에만 기반한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무지 감성이라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머 코드가 없다. 김프로의 영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이제 관객들한테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뭐 정성적으로나 아니면 쉽게는 관객 수로 500만, 600만 넘었다고 해보세요. 그냥 그게 스타일로 인정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결과론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어서 김프로님이 만드는 수많은 앞으로 만들게 될 영화들이 재미가 없을 거고 유머가 없을 거고 이 양반 그냥 서사적으로 넘어가면 될 건데 꼭 밑에 팩트 단서를 달아요.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그 다음 작품들을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나.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이 감독의 다음 작품, 다다음 작품이 되게 저는 주목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양반이어가지고 네, 또 대충 안 해요. 네, 그럼요. 막 어디 막 학교 가가지고 또 뭐 전공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영화의 문법을 배우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분이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구력을 가지고 가면 이게 또 언젠가는 또 드러나거든요. 뭘 해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장윤정 감독이 뭐 막말로 예를 들어서 다음 영화가 1000만이 넘었잖아요. 장윤정은 가수 아닙니까? 정윤정, 정정.
장유정. 이 사람. 장유정 감독이 다음 만든 영화가 1000만이 넘다고 있는 예를 들어보잖아요. 이 1000만이 넘을 수 있는 씨앗이 이 영화부터 있었다.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던 그 테크닉을 영화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첫 영화부터 있었고 결국 이 영화에서 빛을 발했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그때 않을까. 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미 그때 그 씨앗을 봤다. 그러겠지. 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 상업영화에서 많이 못 봤던 배우분들을 보는 재미도 좋았어요. 배우들의 네. 연기는 굉장히 인상 전 깊었어요. 특히 그 전무송 배우님, 아버님 이춘배, 전무송 배우하고 성병숙 배우, 요 두 분들을 보는 게 좀 즐겁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TV 브라운관에서 또는 연극 무대에서 그리고 간혹 영화에서 많이 뵀던 관록 있는 배우들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안 보이시더라고. 근데 보는 게 되게 좋았고 저런 분들이죠. 요즘 유독 한국 영화에 많이 보이는 조연들. 조우진, 허성태. 예. 이분들이. 남한산성이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청나라 장수가 지금 왜 저기 중으로 와가지고 저렇게 있어. 조우진 씨는 근데 이번 거에서 굉장히 맛깔나게 잘 하시던데요. 사투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투리? 아니 뭐 본인들의 네이티브 사투리를 쓰니까. 경상도 억양 완벽했는데 네. 저도 저 지방 출신이지만 안동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근데 경북 사투리가 맞나요? 저는 뭐 자연스러웠는데 어미에서 독특하게 계속 가져가는 말이 있던데 시다, 뭐 이거. 해시더 이런 말은 쓰긴 쓰거든요. 근데 안동 분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 디테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일단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북도남도를 이제 구분하고 막 이렇게까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흉내낸 사람들은 일단 없었잖아요. 송상은 씨 며느리로 나왔던 막내 며느리. 잘하더라. 거기도 잘하잖아요. 송영창 씨 딸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송영창 씨가 어쨌든 네이티브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저 배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 나왔잖아. 서현철 배우. 그렇지. 네. 근데 왜 얼마 안 나왔어요? 우정 출연이니까. 중간에 어디 종손 분이 사귀었을 때 마동석 소개시키는데 얘가 그때 필리핀에서 납치돼가지고 이랬을 때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 서현철 배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씬 스틸러는 저는 서예지랑 지창욱인 것 같아요. 서예지는 저렇게 예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 다른 TV 드라마보다 조금 덜 예뻐 보이는데 덜 나는? 예쁘게 나왔 저는 영화로는 이렇게 만나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드라마 잘 안 보니까. 근데 지창욱 배우 있잖아요. 젊었을 때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마지막에 잠깐 나오잖아요. 너무 잘생겼더라.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지. 진짜 막 확 빨려갈 정도로 이한이가 되게 초라해 보일 정도로 잘생겼더라. 잘생겼는데 저는 거기서 또 무슨 얘기할지 알 것 같아. 감정이 없는 또 이런 또 지적질을. 왜? 놀이동산 있었습니까 그때? 저기가 놀이동산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놀이동산이 저때 있었나? 없지. 근데 가리키면서. 지창욱 배우를 왜 얘기하냐면 장유정 감독이라는 또 배우와 감독을 떠나간 좀 엄청 친한 친구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전 출연했다고 하는데 장유정 감독이 만드는 다음 영화에 또 기대하는 뭐 이상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뮤지컬로 쌓아온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그렇죠. 뭐 진짜 이건 뭐 주연을 할 법한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주는 약간 요런 걸 챙겨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 배우 풀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장진 감독이 한참 영화 할 때도요. 그때 그쵸. 데뷔한 배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분들이 영화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네요. 찍어뒀던 사람들만 쓰니까 거기서 오는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행히 또 이게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캐스팅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좋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굉장한 강점이죠. 네. 자, 아무튼 이번에는 저희가 작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다른 얘기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죠. 장유정 감독님 응원합니다. 김프로 씨 한번 나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마지막만. 평생 응원할 거야.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천재 이승국 데려옵니다. 네, 저스티스 리그를 하기 때문에 네. 이승국과 편하게 녹음하는 같이. 시간이 되겠네요. 네, 뭐 이런저런 이제 정리 다 시킬 거예요. 네, 이승국과 함께 할 거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